tasteless from the celebration afterwards. Just trash. Not a fan of it at all. And disappointed from the O-line perspective, and for teammates in general. We protect our own, man. I mean, y'all know me, man. I've been here a long time, so I'm just going to tread lightly. Obviously, I didn't like it at all, and that's where I'll leave it.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7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최초로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경기 중에 팬들에게 MVP 찬트를 받았을 데니얼 존스는 어쨌든 완벽한 경기를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펼쳤고, 결국 자이언츠는 정말 대승을 거두었어요. 대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에 성공을 했고, 18주차 경기에는 본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일찌감치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은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던 자이언츠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시즌 초에 예상했던 자이언츠의 모습들. 자이언츠라는 팀은 분명 캡스페이스 이슈 문제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팀이에요. 핵심 선수들은 없지만 의외로 이 팀은 데드캡이나 다른 베테랑들이 고연봉자가 많았고, 그 고연봉자들이 팀에 잘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이언츠라는 팀은 다른 컨텐더 팀들과 달리 못하는데도 캡스페이스도 없어요. 이러한 굉장히 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팀이었는데,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 부임 이후 이들은 고연봉자, 캡스페이스 이슈 문제, 라커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볼 감독은 극복해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결국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 또한 MVP 찬트를 팬들에게 받게끔 만들어 주었고, 전체적인 팀이 거의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언츠라는 팀은 사실 너무나 색깔이 뚜렷한 팀이에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오펜스의 방향, 또 디펜스의 방향,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확실한 팀이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펼쳐야 될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어쨌든 DJ가 러싱 터치다운을 2개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우리가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에게 있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자이언츠라는 팀은 결국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디비전 라운드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자이언츠라는 팀은 어떠한 레벨을 가진 상대를 두고서도 본인들만의 그런 플레이들을 추구할 수 있는 팀이에요. 본인들의 그런 승리 플랜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자신감,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을 그래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팬들이 어쨌든 MVP 찬트를 외치긴 했지만 너무 빨리 취하면 안 됩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팬분들. 당장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데니얼 존스나 세쿠안 바클리나 이 팀 내 핵심 선수들의 이 연장 계약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순간적인 감동으로 장기 계약 줘버려라 이렇게 하다가는 다시 뉴욕 자이언츠가 다시 한번 암흑기로 도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팬분들은 이제 18주차에 쉬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상대팀이었던 이 인디애나 콜츠. 뉴욕 자이언츠에게 정말 완패를 당했죠. 10대 38이라는 점수
2차 말처럼 정말 그냥 대패를 당했고, 결국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나왔던 닉 폴스가 뭐 부상을 당했고, 결국 샘 엘링거라는 이제 백업 쿼터백이 경기를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는데, 뭐 인디애나 콜츠의 감독은 정말 명감독이죠. 이 제프 세러데이 감독은 뭐 명예의 전당 리시버, 뭐 쿼터백, 뭐 코치, 뭐 명예의 전당, 뭐 엣지러셔, 뭐 명예의 전당 출신의 선수들과 함께 했다. 그러므로 나는 뭐 명예의 전당급 뭐 감독이다. 뭐 그러한 뜻으로 말을 했었을 정도로, 이 제프 세러데이가 이끄는 인디애나 콜츠는 진짜 이제는 좀 말하기도 지쳐요. 이 닉 폴스라는 쿼터백의 주전으로서의 출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재앙일 거다. 왜냐?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닉 폴스를 통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닉 폴스를 통해서 미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말 닉 폴스를 통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경기들을 펼친 인디애나 콜츠이고, 만약 이 닉 폴스를 내보내지 않고 정말 샘 엘링거라는 이 2년차의 쿼터백에게 좀 더 기회를 줬더라면, 아마 인디애나 콜츠는 본인들의 시즌 방향성에 대해서 뭐 내년 시즌 뭐 로스터상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쨌든 뭐 이들의 남은 시즌 닉 폴스도 부상이고, 또 뭐 맨 라이언은 벤치행위 확정이고, 뭐 샘 엘링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경기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 어린 이 쿼터백들에게는 더 많은 랩, 더 많은 플레이가 주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선수가 뭐 깜냥이 되는지 뭐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회 자체를 제프 세러데이 감독은 저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본인의 자리, 감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베테랑 쿼터백을 선발로 올렸지만, 그 준비된 베테랑이 바로 닉 폴스라는, 닉 폴스 또한 이제는 백업 쿼터백으로서도 굉장히 한계를 맞이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디애나 콜츠는 어쨌든 뭐 제프 세러데이 감독과 내년 시즌 뭐 장기 다시 한번 연장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인디애나 콜츠가 다시 한번 세러데이 감독하고 연장 계약을 맺어서 그동안 뭐 페이튼 매닝 그리고 앤드류 럭 쿼터백 체제 하에서 20년 동안 본인들의 디비전 라이벌들을 괴롭혔던 인디애나 콜츠가 이제는 진짜 라이벌들에게 이제 베풀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프 세러데이 감독과 오래오래 함께 해서 정말 다른 팀들에게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베풀 차례이지 않을까. 인디애나 콜츠는 반드시 제프 세러데이 감독과 연장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우승을 확정 지은 템파베이 벅스입니다. 벅스는 캐롤라이나 팬더스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어쨌든 이 자강두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 디비전 우승 확정을 결정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톰 브래디는 45살의 나이에 45번의 패싱 드랍백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팀을 하드캐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이 가진 힘, 이 선수의 이름값, 정말 이 선수가 왜 레전드인지를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톰 브래디가 어쨌든 432 패싱 야드, 뭐 3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리시버인 마이크 에반스가 207 리시빙 야드, 그리고 3개의 리시빙 터치다운,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어요. 그런데 물론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 뭐 30득점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어쨌든 시즌 막판에 이 10지주차에서 톰 브래디의 이러한 패싱 오펜스가 살아났다.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 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이 템파베이 벅스가 지금 예정된 상대팀인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뭐 업셋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챔피언십을 슈퍼볼을 이번 시즌에도 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한 톰 브래디의 팬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이들이 진정 살아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기예요. 물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뭐 젊은 선수들, 이 팀의 디펜스는 분명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기 벅스를 상대로 이 경기 팬터스의 세컨더리는 특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형편없음을 보여주었어요. 마이크 에반스의 3개의 빅플레이 터치다운 장면을 모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와이드 오픈이에요. 그리고 모두 상대 코너백이 마이크 에반스라는 이 리시버를 아예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마이크 에반스는 뭐 스피드를 자랑하는 리시버가 아니잖아요. 피지컬을 자랑하는 볼경합을 중요시한 이 특기가 있는 그러한 타입의 리시버인데 마이크 에반스에게 스피드까지 온전히 뭐 와이드 오픈 찬스를 내주면서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이 세컨더리 뭐 제이시 혼이라는 넘버원 코너백이 뭐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좀 수준 이하의 모습을 선보인 게 사실이었고 벅스의 오펜스는 결국 마이크 에반스의 빅플레이 3번의 터치다운으로 결국 득점을 거둔 것인데 그 3번의 터치다운을 제외하자면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을 제외하자면 벅스의 오펜스는 아직도 구려요. 이들의 런 게임 이번 경기에서도 뭐 25번 뭐 톰 브래디의 뭐 스크램블을 빼면은 뭐 22번의 러싱 시도 중에 63번 3 러싱 야드를 기록하였고 뭐 평균 러싱 야드가 뭐 2.8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번 경기에서도 평균 이하의 러싱 오펜스를 선보였고 또 서드다운 오펜스도 이번 경기 15번의 시도 중에 4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즉 벅스의 오펜스는 전체적으로 나아지지 못했어요. 다만 마이크 에반스와 톰 브래디가 이 부족한 팬터스의 세컨더리를 상대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이것을 성공하는데 그 결과가 나왔고 결국 뭐 30득점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고요. 만약 이 벅스라는 팀이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상대의 세컨더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톰 브래디가 이 딥볼을 던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뭐 용납하지 않는 뭐 굉장히 뛰어난 패스러셔들을 가진 팀들을 상대할 때 과연 벅스의 오펜스가 이 뭐 와이드 이번 경기 마이크 에반스에게 뭐 패스를 날린 것처럼 그러한 패스들을 과연 그러한 플레이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들에게 런 게임 그리고 서드다운 오펜스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경기는 플루크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좀 더 벅스라는 팀이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이크 에반스와 톰 브래디의 터치다운 뿐만이 아닌 오펜스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선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벅스의 오펜스였고 그렇기에 아직은 이 톰 브래디 이 템파베이 벅스 하이프를 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어요. 상대팀인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어요. 뭐 샘 다놀드는 뭐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였고 뭐 패스가 뭐 평균 9.2 야드를 기록했을 정도로 정말 뭐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결국 런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던 점 벅스의 런 디펜스가 생각보다 견고했고 이러한 점이 결국 게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가 이 팀 경기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주는 모습이 4쿼터에 이 팬터스의 패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였고 결국 루징 시즌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분명 시즌 후반기에 굉장히 발전을 거두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스티브 윌크스 감독과 내년 시즌도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팀은 본인들이 분명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분명 다른 감독 후보들에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팀으로 불리지 않을까 싶고 정말 좋은 코치들 정말 좋은 감독을 만난다면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올해 못다한 정말 내년 시즌은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만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id you talk to Jefferson at all after the game? No, I mean, I don't think he wanted to talk to me. You talked to him blame- plenty during the game. Oh yeah, I talked to him plenty during the game. 다음은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이라는 기회를 만들어낸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사실 저번 주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승리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승리는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의 자멸이지 그린베이 패커스가 뭐 승리를 얻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더 좋은 팀이지 않나라는 면모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팀의 오펜스, 이 팀의 디펜스, 이 팀의 스페셜 팀 모두가 이 팀의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해냈다는 점입니다. 스페셜 팀에서는 뭐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뭐 디펜스는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뭐 컬크 커즌스를 상대로 3개의 인터셉션을 뽑아내며 말 그대로 미네소타 바이킹스 오펜스를 완전히 잠재우는 데 성공을 했어요. 또 오펜스에서는 뭐 에런 존스와 AJ 딜런이 정말 163 러싱 야드라는 뭐 기록을 합작하면서 정말 상호 보완적인 이 컴플리먼터리 풋볼을 이들이 추구할 수 있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즌 초에 기대했던 그린베이 패커스의 모습,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구상했던 그림, 이 팀은 분명 뭐 리시버들에게 적게 투자를 했고 뭐 디반테 아담스를 보내면서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의 올 시즌 오펜스의 방향은 2명의 팀 내 최고의 선수인 에이런 존스와 AJ 딜런이 이끄는 러싱 게임이 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펜스에 투자를 덜한 대신 더 많은 자원을 디펜스에 투자하여서 디펜스가 이 에런 로저스를 비롯한 오펜스를 뒷받침해주고, 거기다 뭐 새롭게 영입한 스페셜 팀 코치의 합류로 이 팀은 작년 시즌 그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엉망의 그런 스페셜 팀을 이제 잊어버리고 정말 리그 평균 이상급의 스페셜 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본인들이 시즌 전에 구상했던 그런 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17주차나 되어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을 상대로 한 뭐 플루크 경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패커스의 경기였고, 스페셜 팀의 경우에는 뭐 아마리 로저스의 방출 이후 정말 리그 최고의 리턴 게임을 패커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런 로저스라는 선수가 가진 이름값,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뭐 플레이오프에서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팀이 뭐 템파베이 벅스나 이러한 팀들처럼 플레이오프의 다크호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디펜스가 물론 3개 턴오버를 이번 경기 이끌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저번 경기에서도 4개의 턴오버죠. 뭐 다 합치면. 그리고 저번 경기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도 4개의 턴오버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린베이 패커스의 런 디펜스는 굉장히 구리고, 만약 이를 통해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유형의 팀을 만난다면 저는 패커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크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오펜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에런 존스, AJ 딜런, 이 2명의 러닝백들이 분명 이 팀의 오펜스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이 러닝백들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패싱 게임을 통해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그런 점에서 확신을 하지 못하겠고, 또 그린베이 패커스의 현재 오펜스의 그런 단순함을 생각해보면 그냥 그린베이 패커스가 하는 것은 똑같아요. 만약 상대가 뭐 퍼스넬 자체가 좀 가볍거나 뭐 박스를 가볍게 두거나 이런 모습을 펼치면 그냥 런더볼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뭐 맨커버리지다 그러면 그냥 뒷볼을 냅다 던져요. 뭐 앨런 리자드나 이런 뭐
크리스찬 왓슨이나 그냥 냅다 뒷볼을 던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필드에 뭐 중간을 노리고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이뤄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린베이 패커스에겐 없어요. 예전 뭐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 보여주었던 이들의 유기적인 오펜스가 조금은 사라졌고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한방향성의 그런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문제가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통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린베이 패커스도 조금은 하이프를 타기에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우에는 뭐 정말 거품을 또 한 번 느꼈던 경기죠. 역대 최악의 12승 팀. 이 NFL이라는 리그 합병 이후 12승을 거둔 팀들 중에 역대 최악의 이 포인트 디퍼런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정말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완패를 당했어요. 디비전 라이벌에게 이 패커스에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라는 기회를 열어주었고 본인들의 손으로 정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현재 바이킹스라는 팀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경기력들, 이 팀이 한 번씩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컬크 커즌스가 만약 플레이를 하기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면 너무나도 뭐 턴오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바이킹스의 디펜스 또한 언제든지 뭐 상대에게 쉽게 점수를 허용할 수 있는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팀이 12승을 거둔 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뭐 매경기 아슬한 그런 줄타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바이킹스는 별로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와일드카드에서도 뭐 뉴욕 자이언츠를 만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데 만약 자이언츠를 만난다면 자이언츠는 물론 맞대결에서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바이킹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승리는 결국 거의 운빨에 가까운 승리였고 자이언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이언츠는 그때 뭐 리시버들의 드랍 때문에 계속해서 플레이가 끊기면서 결국 바이킹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운적인 것이 좀 더 줄어들고 뭐 필드골이나 61야드짜리 필드골 그리고 서로의 실수를 줄이는 데 가능하다면 저는 뉴욕 자이언츠에게 좀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의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팀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ow comfortable did you feel out there today? Yeah, honestly, I felt good. I felt physically and mentally ready to go. Obviously things didn't go well, but there's no excuses. I felt good, felt ready, felt locked in, and just didn't make enough plays. 다음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경기력을 펼친 이제 칼슨 웬츠의 워싱턴 커맨더스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칼슨 웬츠는 이제 본인의 이 선발 커리어를 NFL 선발 커리어를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결국 올 시즌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이 플레이오프의 런, 이 가능성, 모든 희망 이러한 것들을 칼슨 웬츠는 정말 한 손으로 던져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마 정말 이 선수를 다시 한번 선발로 찾을 팀은 결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 팀을 일찍이라도 손절한 인디애나 콜츠의 그 판단력,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판단력이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가 손절한 이 칼슨 웬츠를 드래프트 픽을 주고 영입해온 워싱턴 커맨더스의 안목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분명 이 경기의 결과를 보고 뭐 워싱턴 커맨더스의 팬분들이나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칼슨 웬츠의 경기력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나지만 어쨌든 타일러 하이니키라는 쿼터백을 왜 그대로 올리지 그대로 뭐 경기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웬츠는 아니다 하이니키를 계속 갔어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하이니키가 이끄는 오펜스는 분명 한계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 눈에 띄었고 결국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이니키가 이끄는 오펜스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 뭐 서로의 이 연습 뭐 상황에서 칼슨 웬치의 랩이 더 좋은 모습을 펼쳤다. 그렇다면 워싱턴 커맨더스는 분명 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를 뭐 반전시키기 위해서 칼슨 웬치라는 쿼터백을 다시 한번 선발로 올리는 것은 충분히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웬치를 올렸고 결과가 이 정도로 안 좋을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워싱턴의 오펜스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의 이 칼슨 웬치가 그만큼 이 정도로 형편없고 준비되지 않았음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워싱턴이라는 팀은 이 최근 연패 기간 속에서 이 턴오버 마진에서 뭐 9대1이라는 정말 극악의 그냥 퍼센티지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 마진을 이 팀이 오펜스에서의 턴오버는 굉장히 많고 반면 디펜스에서의 턴오버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패배를 하였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시즌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하자면 다른 팀인 자이언츠, 디비전 라이벌인 뉴욕 자이언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뉴욕 자이언츠와 굉장히 워싱턴 커맨더스는 팀 컬러도 굉장히 비슷하죠. 어쨌든 좋은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런 게임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부족한 쿼터백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왜 자이언츠는 성공을 했고 커맨더스는 실패를 했을까?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어쩌면 탤런트적으로는 분명 워싱턴 커맨더스보다 열세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뭐 이상해 보이고 좀 더 엉성해 보이는 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뉴욕 자이언츠는 본인들의 승리 플랜을 정확히 알고 있는 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되고 우리가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런을 해야 될지 우리가 패스를 해야 될지 이러한 시츄에이셔널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펼쳐야 할지 완벽히 알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든 어떻게 뭐 경기가 흘러가든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탤런트적으로 우세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은 온전히 반대의 팀이에요. 분명 좋은 디펜스를 가지고 있고 좋은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잠재력 있는 런닝백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쿼터백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오펜시브 라인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패싱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승리를 못 거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팀들도 뭐 패싱 게임 안 되는 팀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승리를 어쨌든 거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워싱턴은 왜 승리를 거두지 못하냐? 본인들의 확실한 팀 컬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뭐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을 딱 생각을 하고 이들이 과연 올 시즌 어떠한 풋볼을 펼쳤는가를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들의 리시버들, 뭐 테리 맥클러린이나 뭐 자한 다슨이나 이런 리시버들이 과연 굉장한 활약을 펼쳤나? 펼친 거는 같은데 막상 기억에 남는 것은 없어요. 또 이들의 런닝백들, 젊은 런닝백들이 있었지. 근데 젊은 런닝백들 또한 뭐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펼치지 않았죠. 그렇다고 뭐 이들의 오펜스의 뭐 플레이 액션이나 이러한 오펜스의 스킴, 뭐 끊임없이 뭐 모션을 부르는 그런 장치들 기억도 안 나요. 뭐 런더볼 기억도 안 나요. 그렇다고 강인한 디펜시브 라인 강한 건 맞는데 턴오버를 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뒷받침해줄 만한 수준의 디펜스는 아니었어요. 즉 워싱턴이라는 팀은 본인들의 그러한 강점을 가져내는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설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강점을 토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게임을 승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의 약점을 얼마나 가려줄 수 있는지 팀 게임 플랜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팀이에요. 단지 이들은 그냥 좋은 선수들 가졌고, 오펜스든 디펜스든 좋은 탤런트들을 가졌고 그냥 플레이해라, 약간 이런 식의 팀이에요. 이 선수들의 플레이에 기댔을 뿐이지 본인들의 코칭에 플랜에 기댄 팀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결국 이러한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론 리베라 감독을 내년 시즌에 이 워싱턴 커맨더스는 함께 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더 좋은 리더, 정말 좋은 코칭 능력을 가진 이 감독을 워싱턴 커맨더스가 만난다면 어쨌든 좋은 탤런트를 가진 팀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제서야 성공의 가능성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구단주가 바뀌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긴 하지요. 어쨌든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워싱턴 커맨더스의 시즌이었습니다. 또 다른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 바로 뉴욕 제츠입니다. 이 형제팀인 뉴욕 자이언츠는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팀인 제츠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애틀 시옥스에게 정말 완패를 당했고, 저는 사실 시애틀 시옥스의 첫 드라이브 3개의 플레이를 통해서 73야드짜리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것을 보고 사실 뉴욕 제츠는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뉴욕 제츠의 디펜스는 지금 팀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시즌이 갈수록 가장 큰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살라 감독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뉴욕 제츠는 분명 젊은 선수들, 코너백, 그리고 퀸앤 윌리엄스를 통한 이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라인베커들, CJ 모슬리나 퀸시 윌리엄스, 분명 좋은 탤런트를 가지는데 성공을 했고, 결국 이들의 시즌 초, 시즌 중반까지의 원동력은 디펜스였어요. 런더볼과 디펜스. 물론 시즌이 지금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실점 부분은 리그 최상위권에 마크되어 있을 정도로 올 시즌 디펜스가 정말 대단한 시즌을 선보였는데, 결국 최근 연패에 빠진 모습 속에서 이들의 디펜스는 너무나도 정체된 모습을 선보였어요. 로버트 살라 감독은 분명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많은 스킴상의 변화를 주는 코치는 아닙니다. 그러한 디펜스를 추구하기보다는 선수들이 빠른 플레이,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정체적인 디펜스 스킴을 선호하는 코치이고,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선수들이 빛을 보고 성장을 해내기도 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까워지고 이 강팀들과의 매치업상에, 좀 강팀은 아니더라도 좀 상위권의 이 팀들과의 매치업 상에서는 이들의 오펜스를 상대할 때는 결국 디펜스는 좀 더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 쿼터백이 리그 평균 이상급의 쿼터백을 맞이할 때는 결국 이들에게 눈을 속여야 되고 머리를 속여야 되고 당황을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이 현재 NFL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뉴욕 제츠는 디펜스적으로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이 그런 변화를 주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점이 상대 오펜스가 너무나도 공략하기 쉽다. 분명 이 팀의 디펜스는 막강한 탤런트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디펜스의 구조상으로 공략해내기 쉽다. 만약 우리가 오펜스가 더 빠른, 더 많은 준비를 해내고 더 많은 스킴상의 그런 플레이콜상의 준비를 해내고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 팀의 디펜스는 탤런트상의 열세 속에서도 우리가 공략해낼 수 있다 라는 모습들을 지금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결국 디펜스가 뉴욕 제츠라는 팀을 단단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런더볼도 잘 되어주지 못하고 있고, 왜냐면 이들의 런닝백 진이 분명
브리스 홀의 부상 이후 무언가 그런 폭발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결국 디펜스가 빠르게 실점을 하고 런더볼을 통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좀 폭발적인 플레이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온전히 쿼터백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 화이트, 잭 윌슨 이 두 명의 쿼터백이 올 시즌 팀을 이끌어낸 뉴욕 제츠는 정말 이들의 쿼터백에게 기댄다는 사실이 사실 믿기지가 않잖아요. 시애틀 시옥스라는 플레이오프가 달린 경기에서 뉴욕 제츠는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에게 무려 46번의 드랍백을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잭 윌슨은 부족하다, 마이크 화이트라는 쿼터백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요. 이 선수들도 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 부정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쿼터백들에게 40번 이렇게 넘게 드랍백을 기회를 줘야 된다. 결국은 본인들이 이길 수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본인들의 그러한 승리 방법이 잘못되고 있음을 인지를 해야 하는데 로버트 살라 감독은 많은 것을 개입을 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팀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두는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뉴욕 제츠가 무언가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무리였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약점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뉴욕 제츠라는 팀은 강점이었던 디펜스는 조금 더 파괴력이 떨어졌고 약점이었던 쿼터백은 더욱더 노출이 되었어요. 즉 이들의 패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칭에 있어서의 그런 실패들,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싶고 로버트 살라 감독이 좀 더 유연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냈다면 게임 플랜을 짜냈다면 어쩌면 뉴욕 제츠에게는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대팀이었던 시애틀 시옥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실패는 아니고 이제 라이온스가 만약 패커스를 이긴다면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를 거둔다면 시애틀 시옥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살아있는데 결국 이들은 뉴욕 제츠를 상대로 지노 스미스가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또 케네스 워커라는 런닝백이 돌아온 이들의 러싱 오펜스는 분명 그런 폭발성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인터셉션도 디펜스의 턴오버도 기록해내고 테리 골렌이라는 이 루키 코너백은 이번 경기에서도 인터셉션을 드랍하는 모습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이 젊은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은 분명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러셀 윌슨 트레이드 이후 모두가 이 루징 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던 이 시애틀 시옥스는 굉장히 리그를 놀라게 만든 그런 활약을 펼쳤고 이 팀은 분명 더 나아질 거예요. 분명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이번 시즌 우리들에게 주었고 피트 캐롤 감독이 정말 대단한 시즌을 이끌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경기는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이제 시즌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LA 차저스. LA 차저스는 LA 램스가 좋은 런 게임을 펼쳤고 차저스도 결국 런 디펜스라는 약점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패싱 게임 차원에서는 이 차저스의 패스러셔들이 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차저스의 디펜스는 현재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 브랜든 스테인리 감독이 이 디펜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중반까지 그 결과물이 좋지 못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물어야 했겠지만 어쨌든 최근 이들의 경기력의 모습은 분명히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들의 디펜스가 스킴적으로든 아니면 선수들 개개인의 퍼포먼스든 어쨌든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펜스 또한 키넌 알렌, 마이크 윌리엄스 이 두 명의 리시버만 건강하면 돼요. LA 차저스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키넌 알렌과 마이클 윌리엄스만 건강하다면 저스틴 허버트는 어떠한 플레이든 펼칠 수 있는 쿼터백으로 변모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시즌 전에 그런 기대했던 모습들이 현재 LA 차저스가 펼쳐주고 있지 않나 싶고, 정말 혹시라도 플레이오프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라는 팀은 바로 LA 차저스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연장전에서 이 필드골을 통해서 겨우 승리를 얻어낸 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낸 바로 제럿 스타뎀이 이끄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일단 데리카가 뭐 저번 주 벤치행이 확정이 되었고, 또 팀의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상호 그런 협의를 통해서 데리카는 아예 팀을 떠나는 그런 뉴스가 들렸는데요. 결국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시절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과 2년이 있었던 이 제럿 스타뎀이라는 쿼터백이 선발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스타뎀이라는 쿼터백에게 뭐 굉장히 뭐 표본도 없고, 이 선수에 대해서 사실 뭐 직접적으로 드러난 그런 평가들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과연 이 쿼터백을 왜 올렸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5스타 리크루팅 출신의 이 제럿 스타뎀은 정말 의외의 굉장한 활약을 펼쳤어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상대로 무려 34득점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이 스타뎀의 경기력을 보면서 왜 데리카를 벤치행으로 뒀을까? 그리고 데리카의 마지막 경기를 보신 분들은 모두 느꼈겠지만, 데리카라는 쿼터백이 왜 이렇게 아쉬운 퍼포먼스를 선보일까? 우리가 이 선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이 선수, 이 제럿 스타뎀을 올리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제럿 스타뎀이라는 쿼터백이 일단 나이너스를 상대로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의 런게임, 이 조시 제이콥스의 그런 활약, 거기다 뭐 타이트엔드와 풀백을 활용한 이들의 언더센터 상의 그런 런게임 스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먹혀들었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데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데리카가 있을 때도 이들의 런게임은 항상 성공적이었고, 조시 제이콥스는 매번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소를 생각을 하자면 결국 제럿 스타뎀이라는 쿼터백은 계속해서 패스를 던졌어요.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말이죠. 이것이 왜 데리카라는 쿼터백과 구별이 되냐면,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굉장히 겁이 많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쿼터백이요. 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겁이 많다라는 것은 조금 정정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확실한 것만을 고집하는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즉 본인이 무언가를 좀 도박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쿼터백의 그런 과감한 면모가 필요할 때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분명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쿼터백입니다. 이 쿼터백은 무언가 정해진 플레이가 아닌 플레이상에서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또 뭐 스크램블이나 이 프레셔 상황에서 벗어나서 브로큰 플레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이킹 능력, 이러한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쿼터백이에요. 단지 포켓 안에서의 그러한 쿼터백으로서의 능력은 뛰어날 뿐이죠.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라는 팀은 올 시즌 이들이 디반테 아담스라는 넘버원 리시버를 영입을 하였고, 결국 아담스, 월러, 램프로우, 조시 제이콥스, 뭐 포레스트 모레노, 굉장히 다양하고 뛰어난 이 스킬 포지션 선수들을 현재 레이더스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결국 본인의 리시버를 믿고, 본인의 리시버가 상대 디펜스를 1대1 상으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패스를 뿌려야 하는 오펜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 안정적이고
확실한 결과만을 고집했던 것이에요. 즉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 입장에서는 더 많이 활용을 해라, 더 과감한 디시전을 선보여라, 우리 팀이 가진 이 리시버들은 굉장히 뛰어나다, 데리카 너 뭐 믿고 던져, 이것을 원했지만 데리카는 그러지 못하였고 결국 이들의 오펜스, 이들의 시즌은 현재 실패로 돌아갔어요. 특히 마지막 경기, 이 저번 주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말이죠. 반면 제러스 테뎀이라는 쿼터백은 겁이 없어요. 그냥 디반테 아담스에게 냅다 던지고, 그러면 디반테 아담스가 그냥 다 잡아주잖아요. 데런 월러에게 그냥 냅다 던지면 데런 월러 타이트엔드들 그냥 점프 캐치 해내고, 헌터 램프로우 그냥 냅다 던지면 헌터 램프로우 굉장히 유연한 그런 램프로우 전용 라우트 있죠. 휩 라우트, 리턴 라우트 타면서 상대 코너백 1대 상으로 이 라우트 상으로 이겨내고요. 즉 물론 오펜시브 라인이 좋지 않고 이러한 것들 다 맞긴 하지만 두려움 없이 본인들의 리시버에게 공을 던진다면 어떠한 디펜스를 상대로도 통한다 라는 것을 제러스 테뎀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본인들의 쿼터백이 과감하게, 도전적이게, 두려움 없이 자신있게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펼친다면 그 공도를 족족이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레이더스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고, 단순히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못했다, 준비가 안 됐다, 설렁설렁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레이더스의 오펜스에서, 그러니까 나이너스 디펜스를 보지 마시고 레이더스 오펜스에서 이 리시버들이 어떠한 플레이들을 이번 경기 펼쳐냈느냐, 어떠한 플레이들을 펼치면서 본인들이 어떠한 급의 선수들인지를 증명해낸지를 올 시즌 봤으면 좋겠어요. 디반테 아담스 그냥 막 잡아주고, 데런 월러도 레드존 상황에서 확실한 이 캐쳐로서 활약을 해내고, 정말 이들의 리시버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진 그런 스킬셋들을 여감없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데리카는 잘 활용해내지 못했어요. 분명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리그 탑 12, 15 급의 쿼터백으로서 평균 이상급의 쿼터백, 모든 팀들, 다른 쿼터백이 없는 팀들에게 간다면 항상 주전으로 꼽힐 것이고 제 몫을 해줄 쿼터백은 맞아요. 그런데 이 올 시즌 레이더스가 가진 많은 재능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쿼터백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아마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은 이 제러스 테뎀이라는 이 백업 쿼터백을 선발로 세우면서 이러한 부분이 본인이 좀 답답했다라는 것을 조금은 대변하려고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레이더스 또한 이 데리카라는 쿼터백과 내년 시즌 결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데리카라는 쿼터백은 결국 어느 정도의 급이 있는 쿼터백이고, 이 정도의 급을 가진 쿼터백은 사실 시장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방출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드물지만, 어쨌든 레이더스라는 프랜차이즈는 데리카와 9년을 함께 하였고 그 9년간 이들은 플레이오프를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9년 동안 성공적인 시즌을 이뤄봤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항상 아쉬움, 내년을 기약하자, 내년엔 정말 될 거야 라는 것을 9년 동안 이들은 보여주었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구단이 이 매튜 스태포드와 이 비슷한 그런 행보를 경험했고, 결국 매튜 스태포드를 다른 팀으로 이 LA 램스로 보내고 그로부터 받아온 드래프트 픽을 통해서 새롭게 프랜차이즈를 재건하는 그러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레이더스 또한 어쩌면 내년 시즌 데리카와 결별을 해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이 매튜 스태포드처럼 1라운드 픽 2장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대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레이더스가 이 데리카와 결별을 할 때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월요일 마지막 경기였죠.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8승 8패,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이 마이크 텀린 감독이 되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올 시즌도 루징 시즌을 피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고 정말 시즌 초에 굉장히 많은 부상자, 뭐 TJ와 뭐 민카 피츠패트릭, 뭐 다른 선수들 정말 많은 부상자 속에서도 그리고 케니 피켓이라는 루키 쿼터백, 뭐 미첼 트루비스키라는 정말 백업 쿼터백과 함께한 이 시즌이 이들이 결국 위닝 시즌으로 지금 시즌을 마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들이 뭐 러싱 게임 통하고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결국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항상 그렉 로만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패싱 플레이 디자인을 못 그리는 오펜스 코디네이터예요.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 볼티모어의 오펜스 똑같아요. 뭐 10득점, 뭐 13득점, 뭐 17득점 똑같아요. 아무리 런게임이 통하든 볼티모어의 이 오펜스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해내지 못하고 있고 패싱 게임을 통해서 전진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리시버도 없고 패싱 스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코칭의 능력도 없고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이 뭐 부상 속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볼티모어의 오펜스 자체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드샨 잭슨이 아직도 뭐 뛰고 있고 디마커스 로빈슨 아직도 뭐 기용하고 있고 이 팀이 진짜 플레이오프에서 슈퍼볼 우승을 정말 진지하게 노리고 있는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짐 하버 감독 뭐 정말 뛰어난 감독이다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오펜스 코디네이터는 다시 한번 이 그렉 로만 코치를 다시 한번 함께 할지는 정말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4년 5년 정말 라마 잭슨의 5년 동안 이들은 패싱 게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발전을 거둔 시즌이 없어요. 단 한 번도. 5년간 다른 쿼터백들, 다른 팀들 패트릭 마홈스의 캔자스 시티 칩스는 매 시즌 뭔가 발전을 거두고 있어요. 뭐 오펜시브 라인이 좋지 않으면 오펜시브 라인을 뭐 영입하고 뭐 타이리 킬이 나가서 뭐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러싱 게임을 좀 더 보완하고 뭐 다른 패싱 플레이 디자인을 가져오고 조시 알렌의 경우에는 매 시즌 발전을 거두고 뭐 스테판 딕스라는 리시버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본인들의 이 쿼터백 런 게임 디자인까지 같이 하면서 정말 한 단계 도약시키는 오펜스를 펼치고 신시내티 벵갈스는 뭐 조버루, 뭐 자말 체이스 주고 이들의 뭐 리시빙 옵션들 정말 많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오펜시브 라인 보강까지 해내고 그리고 이들이 어쨌든 다른 팀 내 라이벌들 젊은 쿼터백들을 바탕으로 한 팀들이 결국 계속해서 패싱 오펜스의 발전 전체적인 오펜스의 발전을 거두는 것과 달리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항상 정체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퇴보되었죠. 퇴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이 그렉 로만 코치와 결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더라도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던 레이븐스의 경기였습니다. 이상 17주차 경기들에 대해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현재 벵갈스와 빌스와의 경기 도중 현재 빌스의 세이프티인 다마르 햄린이라는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으로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현재 우리 모두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선수가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job is to try to be the best basketball player you can be. To do that, you have to practice, you have to train. You want to train as much as you can, as often as you can. So if you get up at 10 in the morning, train for 2 hours, 12 to 2, you have to let your body recover. So you eat, recover, whatever. You get back out, start training again at 6. Train from 6 to 8, and now you go home, you shower, you eat dinner, you go to bed, you wake up, you do it again, right? Those are 2 sessions. Right now, imagine you wake up at 3, you train at 4. You go 4 to 6, come home,
breakfast, relax. Now you're back at it again, 9 to 11, relax, back at it again, 2 to 4, and now you're back at it again, 7 to 9. Look how much more training I have done by simply starting at 4. And so now you do that, and as the years go on, the separation that you have with your competitors and your peers just grows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and larger. And by year 5 or 6, doesn't matter what kind of work they do in the summer, they're never going to catch up because they're 5 years behind. So it makes sense to get up and start your day early because you can get more work.